상담자가 정보를 알아야 치료할 거 아니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어. 그거 몰라도 치료 다 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상담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임상심리 하는 사람들은 발끈하겠죠. 무슨 내담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치료할 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택도 없는 소리 말어. 거기서 무슨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나오고 편집증 증세가 나오고 한다고 해서 치료 어떻게 해? MMPI가 치료를 제시합니까? 치료적 대안이 있어요, MMPI에. DSM-4에 치료적 대안이 나옵니까? 중세만 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증세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마 지극히 미미한 도움이죠. 응? 그것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탄다는 경우, 군대에서나 집단에서나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할 때나 필요하지, 이렇게 느긋하게 가는 곳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두고 드러나기 때문에, 분석하면서. 굳이 정의를 내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풋사이 단계로 가서 이렇게 진단을 내려버립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그 진단을 내림으로써 그 다음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MMP에서 이 사람은 경계성 인격장애로 나왔는데 하면 땡이죠. 그래서 경계성 인격장애를 어떻게 도와줄까만 연구하지 그 이상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째 단계는 아예 진단을 정확히 함으로써 그 짓을 고착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상담자의 불안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발전이 멈춰버리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사고가 멈춰버려요. 그런데 2단계가 심하지 않으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노테이션, 기재예요. 기재라고 하는 것은 표기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노테이션은 일단은 중요한, 주목할 만한 사실을 주목해서 본다는 거죠. 이 기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은 약간은 진실에 가까운 건데, 이 진실에 가까운 것은 뭐냐면은 정확히 수술한다기보다는 묘사에 가까운 거예요. 꿈 같은 묘사. 세로로 말하면 C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가로 3열이나 세로의 C는 비슷합니다. 굉장히 이게 대칭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응?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는데 내가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내가 싸우는데 예전에 내가 어떤 그 학교에서 선배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고 골목길을 이제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선배가 뒤지게 두드려 맞은 게 생각나서 더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꿈같이 묘사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마치 꿈과 같은 묘사. 그러나 그 안에 상당한 진실이 있고 이렇게 들을 만한 정보인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선배한테 끌려왔는데 내가 그때 굉장히 못났어요. 그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왜 안 도망갔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절대 C가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판단이고, 그러면 그것은 방어기제가 작동한 어떤 자기 방어에서 나오는 어떤 변명이지,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진실되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C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적이고 어떤 꿈의 소설과 같은 거죠. 주목할 만해요. 거기에는 편견이 없고 비교적 주목해서 들어야 할 만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4열은 어텐션.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제 환자가 자기 문제에 주목하다 보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어떤 것이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이 덜 관심이 있는 그런 구별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텐션, 주의입니다. 주의를 하게 되면 뭐죠? 긴장하고 저항을 하게 되죠. 상담자가 하는 말도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비교적 이제 그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대꾸를 할 테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주로 이렇게 응답하겠죠. 근데 모르겠다는 말이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당신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건지 아니면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모르겠어요 한 건지를 굉장히 분석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가로 몇 열에 해당이 되고 세로 몇 행에 해당이 되느냐가 다 결정이 되는 거죠. 똑같이 내담자가 하는 말도 같은 말이라도 이 좌표상의 위치는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의도에 따라서. 갈수록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상담자의 불안은
증가하는 겁니다, 사실은. 응? 그래서 증가할수록 그것을 다루는 능력도 커져요. 재밌죠? 그러니까 상담자의 불안이 겉으로 제일 증가하는 것은 1번과 2번이고 3, 4번으로 올라갈수록 증가되면서도 그 상담자가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증가되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5열에 들어가면 탐구가 일어나는데 그 탐구에서는 환자 자신을 탐색해요. 그러니까 치료자의 불안이 극대화됩니다. 왜? 환자가 자기 분석을 너무 많이 해. 그리고 공부도 너무 많이 해와. 그러면 굉장히 치료자가 피곤하겠죠. 그래서 그 상담자의 불안이 극대화된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6번째는 행동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막 신경질 내버린다든가 또 상담료를 안 내버린, 늦게 내거나 안 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늦게 온다든가 말 없이 결석해 버린다든가 또 이런 마치 그 어린아이가 화가 나면은 그 이렇게 똥 싸가지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듯이 이것은 일종의 그 이제 그 신체로나 언어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거죠. 말보다는 이게 이제 6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쇠로 해서 A행은 뭐냐면은 이게 그 베타 요소입니다. 자, 가장 우리가 비혼을 공부하는데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베타입니다. 왜 이 사람은 우리는 알파, 베타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베타부터 시작했을까? 그래서 이 베타 요소 상태다. 그것은 사고가 발달되는 단계입니다. 왼쪽은. 오른쪽 가로열은 사고가 사용되느냐, 어떻게 이용되느냐라는 걸 가리키고 왼쪽은 사고가 어떻게 발달하느냐. 사고는 베타 요소부터 뭐예요? 맨 마지막 HN. 대수적인 방법. 베타 요소 출발해 가지고 수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때 사고가 가장 발달한다 그래요. 이 사람 말로는. 저는 수학을 잘 못했어요. 대학교 때 아마 그 수학이 필수 과목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아마 그 성적을 제대로 못 받았을 겁니다. 아마 지긋지긋한 수학인데 이 지금 또 내가 하기 싫은 수학을 이 비용 때문에 또 해야 된다는 게 가슴 아프고 진짜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수학이 싫어서 인문계를 갖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수학 가지고 놀거든요. 여전히 이 수학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이 말하는 수학이요. 그렇게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수학은 은유입니다. 은유. 앞으로 은유라는 말, 그리고 추상. 추상의 개념입니다. 추상. 왜 그러냐?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은유를 쓸 수밖에 없고 그 은유는 추상화될 때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 실증주의 어떤 사실주의 화가들보다 추상파 화가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추상파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서는 수많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렇듯이 정신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일수록 거짓이라는 거죠. 구체적이고 손에 잡힌 것일수록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은 구체성에서 추상화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과감한 정말 이전의 정신분석하고도 완전히 다른 개념을 내놨어요. 비혼이. 구체성에서부터 추상화로 해보세요. 구체성에서부터 추상화로.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럼 베타 요소가 그러면 구체성이냐? 아니에요. 사실은 이 베타 요소는 추상화도 아니고 구체성도 아니고 전혀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 아직 발굴되지 않는 감각적인 거예요. 물질과도 같은 그 안에 생명과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것을 비오는 베타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 요소는 물 자체라고 그랬는데 생각이 가미되지 않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어떤 이 책상이면 이 책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썰리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타 요소에 생각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고 의미가 들어가면 알파 요소로 바뀝니다.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했어요. 썰리반이. 베타 요소와 알파 요소를.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빨간 스포츠카를 사왔는데 처음에는 아버지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사왔으니까 정말 예쁘네 하고 딱 봤는데 스포츠카를 빨간색으로 딱 본 순간 가슴이 응? 충격이 오면서 공포가 밀려오더라는 거죠. 그 딸애가. 그렇게 해서 떠오르는 연상이 옛날에 그 빨간 스포츠카를 탄 사람한테 자기가 아주 안 좋게 대우를 받는 그런 이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아버지가 빨간 스포츠카를 사올 때 그냥 생각만으로 갖고 있는 스포츠카, 빨간색은 아무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거기에 어떤 나하고의 그 심리적인 연계점, 소위 링크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연결된 순간 그 스포츠카는 아버지 차가 아니라 내 차인 거죠, 심리적으로. 나에 대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심리적인 사건을 불러일으켜서 그 단순한 스포츠카가 아니라 내 경험과 연관된 어떤 의미 있는 순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차는. 그래서 그것을 at the moment, 바로 그 순간에 느끼는 내 감정이라는 거죠. 그 순간을 포착하는 사건, 이것을 소위 비유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택된 사건이라고, 사실이라고 그래요. selected fact.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를 맺는 그 순간이 그 사건인 거죠. 그때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때 그 아무 의미 없던 스포츠카는 의미 있는 스포츠카로 나에게 오는데, 그 아무 의미 없는 스포츠카가 베타 요소고 의미 있는 스포츠카가 알파 요소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이제 좀 더 그 베타 요소와 알파 요소를 이제 앞으로 좀 더 공부하게 되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그럼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주는 게 뭘까? 이게 알파 기능이라고 봤죠.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것은 내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베타 요소가 가지고 있는 해독 능력인 알파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알파 기능 때문에 알파 요소로 바뀌는 거지 내 사고에 의해서 바뀌는 거 저절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절로. 그런데 이제 약간의 그 알파 요소로 바뀌는데 그 알파 기능을 발현하는 나의 욕망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오에 대한 열망입니다. 오가, 진실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마음 문을 열어야만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공부하러 왔어요. 저랑 함께 비혼을 공부하러 왔지만 여기서 과연 베타로 끝나버릴 건지 아니면은 그 베타가 알파로 바뀌는 것은 두고 봐야 될 일이죠. 하나의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건이 된다면 그것은 알파로 바뀝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강의 들었던 거 듣고 비혼이라는 사람이 뭐지 한번 들어볼까?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야, 그동안 그 상담하면서 나 이거 없어도 잘했는데 한번 내가 이거 꼭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예를 써서 이제 여기까지는 베타예요. 어찌 보면 아무 거기에 의미가 없어요. 잔머리만 굴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까지 온 거는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돈 내고 시간 되니까 온 게 아니죠. 굉장히 심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보려고만 노력해야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꾸 보라 그러면 자기 분석을 너무 많이 해. 제발 좀 머리 아프니까 그거 하지 마십시오. 자기 반성하지 마라. 그냥 보는 거죠. 규정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 의미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정신분석에서의 가장 큰 덕목은 기다리는 겁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진리가 나를 찾아오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기다림이에요. 그것이 포착됐을 때 독수리가 공중에서 먹이를 향해서 정말 손살까지 내려와서 그 먹이를 채듯이 바로 그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진실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정신분석이에요. 머리 굴려서 내가 공부하는 이론에 의해서 마치 기계처럼 사람을 다루는 것은 정신분석이 가장 경계하는 거죠. 왜냐? 인간의 정신세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A가 베타 요소고 D가 알파 요소로 바뀌는데 그러면 알파 요소로 바뀔 때 이제 어렴풋이 사고가 형성되는 과정인 거죠. 거기 보면은 알파 기능에 의해서 파생된 원시적인 사고다. 그 원시적인 사고가 있어야 그 다음에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하고 알파 상태에 있는 사람은 꿈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저 꿈을 안 꾸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베타하고 알파 단계에 있어요. 아직 알파 단계에도 넘어오지 않은 단계죠. 어쩌면은 베타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사건이 의미 없어요, 자기한테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가 자기는 베타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꿈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꿈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야 C 단계에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각화 능력이 생긴 거죠. 꿈은 시각화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능력, 동화를 말할 수 있는 능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C 능력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C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대부분의 상담은 C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도 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렴풋이 개념이 형성되기, 사고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 개념화입니다. 프리컨셉션. 아주 어렴풋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어떤 통합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그 꿈의 언어는 흩어진 언어잖아요, 사실. 그 흩어진 언어가 모아져서 어느 정도의 체계를 형성하기 바로 전 단계가 프리컨셉션. 어찌 보면은 그 이제 전 개념화 단계로 볼 수가 있죠. 실현을 추구하는 불포화된 요소, 일종의 융의 원형의 개념에 가깝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념화가 되면 불포화된 전 개념화의 포화가 이제 실현된다. 포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불포화라고 하는 것은 용해되기 쉬운 상태예요. 다른 것과 섞이기 쉬운 상태고 포화된 것은 이미 차가지고 다른 것하고 안 섞이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지방을 얘기할 때 포화 지방이냐 불포화 지방이냐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고에서도 우리 사고가 포화돼 버리면 더 이상 아무런 다른 사고나 사상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불포화된 상태에 있을 때 변화가 가능하고 물하고 용해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줏대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줏대가 없어야 이제 물하고 섞여서, 그렇죠? 이게 물인지 기름인지 몰라야죠. 그렇죠? 너무 줏대가 강하면 절대 안 섞이잖아요. 물하고 기름은 절대 안 섞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은 헷갈려요. 도대체 뭐가 진실이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전 개념으로 나타나는 게 사고의 형성 과정이죠. 그러니까 비로소 A, B, C 단계를 거쳐서 D, E, F가 이제 4열하고 5열에 해당이 되겠죠. 가로 열로 따지면. 그렇죠? 응? 이제 주의를 하고 탐구를 하는 단계가 이제 그 왼쪽 그 행으로 이제 그 세로 행으로 본다면은 D, E, F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하나의 이론 체계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정신분석 이론이 이제 2단계에서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더 발달하면 수학적 체계, 대수적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수학적인 기호로. 그래서 이 비혼이 말하는 수학적인 기호는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비유고, 추상하고 상징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제 비혼의 좌표는 이런 차원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비혼 사고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좌표 얘기가 수시로 나옵니다. 수시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나눠드린 이 좌표를 이제 홀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을 하고